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들 그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예전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렇게 될 거라고 해가지고 조금씩 소개는 됐었는데 2022년부터는 교재에 이제 정식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내용이 별도의 이렇게 장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별도의 강의로 이렇게 하나를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서 금소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도요, 은행법이라든지 자본시장법이라든지 보험업법이라든지 하여간 개별 금융업 법령에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어요. 산재돼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를 이런 것들이 좀 혼란스럽잖아. 이 법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 법에서는 저렇게 하니까 이것을 좀 통합해서 규율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규율하는 법률이 2021년 3월 25일 날 공표되고 시행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 금소법상 금융소비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여기서 금융소비자라고 하는 건 금융거래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업자와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당사자, 이렇게 넓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거래 단계 형태에 따라 거래 당사자라고도 할 수도 있고 고객이라고 할 수도 있고 투자자라고 할 수도 있고 예금자 또는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겠죠. 이렇게 등등 다양하게 금융소비자의 용어가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금융소비자 보호의 대상으로서의 금융소비자는 누구냐 이거죠. 모든 금융소비자가 보호 대상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를 우리가 전문 금융소비자와 일반 금융소비자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금융소비자 보호 대상으로서의 금융소비자는 둘로 구분을 하지만 특히 누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일반 금융소비자. 그래서 특정 소비자군에 대해서는 취약소비자로 별도 정의를 하고 보다 적극적인 보호를 제공을 한다. 지금 제가 말한 이 어쨌든 금융소비자 보호 대상은 전문 금융소비자와 구분하여 일반 금융소비자로 협의의 정의를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호 대상으로서의 금융소비자는 넓게 정의가 되는 게 아니라 일반 금융소비자가 보호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좁은 이렇게 광의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 조금 폭을 좁혀놓은 거죠. 그 중에서도 취약소비자는 또 누구를 주로 이제 고령층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별도로 정의하고 이 사람들은 보다 적극적인 보호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이 바로 이제 금융소비자법상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자, 다각도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금융소비자의 개념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과 제정된 후를 한번 비교해보면 신설된 권리로서는 청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같은 게 있어요. 청약 철회권은요, 기존에도 투자자문업이나 보험업에서는 법령으로 보장이 돼 있었습니다. 청약 철회권은. 그래서 청약을 철회하면 소비자가 낸 돈을 돌려받는 겁니다. 근데 금소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에는 얘들만 있었습니다. 청약 철회권이. 하지만 이제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다 청약 철회권이 도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 해지로 인한 금전 부담 없이 위법한 계약은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위법계약 해지권이거든요. 근데 금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위법계약 해지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후구제 방안이 금소법 제정 전에는 전혀 없었어요. 사후구제를 하는 방안. 이런 게 없었는데 이제는 요 세 세대에서는 다 허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 소액 분쟁할 때는 금융회사가 분쟁 조정 이 상태를 이탈하는 게 금지가 되고요. 그리고 분쟁 조정 중에는 소를 제기할 때
법원에 소송 중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쟁하고 소송할 때 소비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소비자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금수법으로 만들어지면서 다 허용이 됐고, 그러면 손해배상, 이거 증명을 누가 해야 되느냐? 나 손해봤다. 우리는 손해 입히지 않았다. 이걸 누가 증명해야 되느냐? 이거 설명의무 위반할 때 고의나 과실 있는지 없는지 입증할 때 적용이 되는데, 이 책임을 누구한테로 했다? 금소법에서는 금융회사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금융소비자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금융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사전 규제로서 6대 판매 규제와 소비자 보호 관련 내부 통제 제도가 있는데, 제정 전에 6대 판매 규제는 일부 금융업법에서는 개별적으로 있었어요. 이런 각종 6대 판매 규제. 나중에 6대 판매 규제가 먼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금수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 관련 내부 통제는 법령상 규율은 없었어요. 근데 금소법이 제정되고 나서는 관련 기준 마련이 의무화되어 있고 관리 책임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 제재로서는 금전적 제재가 금소법 제정 전에는 과태료가 최대 5천만 원이었는데, 금소법 제정 후에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고, 그리고 과태료도 최대 1억 원까지. 그리고 형벌로서는 제정 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제정 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재가 더 확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대출 모집인 인허가와 관련돼서 제정 전에는 개별 금융협회에서 행정지도에 따라 규율을 했지만, 금수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법령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을 해야 된다. 대출 모집인. 그 다음에 판매 제한 명령권이라는 게 없었는데, 금수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소비자가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명백하다. 그러면 금융위원회에서 판매 제한 명령권을 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밖에 인프라로서 금융상품 비교 공시,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실시 근거가 예전 그 금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행정지도 차원이었다면, 법이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법령에 따라 이런 것들이 실시가 된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갖는 거죠. 그리고 금융교육, 우리 금융교육 중요하다 많이 하죠. 근데 금수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 금융교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교육을 재정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추진체계 설치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금융교육 협의회라는 걸 만들고 이런 설치 근거까지 다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정 전하고 제정 후가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주요 내용 살펴보면 먼저 기능별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 업종별, 기업별, 기관별이 아니라 기능, 어떤 일을 하느냐죠. 그래서 같은 일을 하면 같이 규제한다.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이나 판매업 등의 유형을 다시 분류를 했다. 첫 번째, 금융상품. 모든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4가지 상품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금소법에서. 어떻게 분류했느냐? 예금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금성 상품이라는 건 은행법상 예금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대상, 예를 들면 예금이나 적금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안정적이죠.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 다음에 투자성 상품이라는 건 이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예시를 보면 아시겠죠? 펀드라든지 신탁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 투자성 상품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장성 상품. 보장성 상품은 뭐 바로 나타나죠. 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업법상 보험상품,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그래서 뭐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이런 것들이 보장성 상품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대출성 상품. 대출은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은행법상 대출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다. 그래서 뭐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그런데 여기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무슨 상품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한다. 이거 잘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상품 판매업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금융관계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영업행위에 따라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 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 자문업자 이렇게 금융상품 업종을 구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셋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직접 판매업자,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 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자, 금융상품 자문업자. 그러면 직접 판매업자는 말 그대로 자신이 직접 계약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자. 투자 중개업자 포함. 이게 이제 증권회사죠. 증권회사. 자, 여기 투자 중개업자라고 해서 여러분 판매대리 중개업자가 아닙니다. 직접 판매업자예요. 그래서 은행이나 보험사, 저축은행 등이 뭐 여기에 해당되고요. 판매대리 중개업자는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중간에서 금융상품 판매를 중개하고 금융회사의 위탁을 받아 판매를 대리하는 자. 예시가 중요해요. 여기. 투자권유 대행인,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 카드나 대출 모집인, 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이런 자들이 뭐다? 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자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문업자는 뭐 금융소비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투자 자문업자가 바로 자문업자에 해당되겠습니다.